남편의 폭력 후 영자의 가출. 이건 도망이 아니야. 잠시 피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영자는 아이들에게 줄 쌀 한 포대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였다. 2년 동안의 입원.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퇴원 후 사라진 세 자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연아, 수연아, 은지야. 통장과 함께 사라진 수연. 800만 원. 미안해. 언니 나도 살아야 해. 수연아, 왜? TV에서 수연을 발견. 저 아이가 우리 수연이. 엄마와 은지의 상복.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자는 계속 손을 뻗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작은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톡 누르신 분들께는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하나둘 찾아온다는 소문이 있죠. 구독 누르셨으면 그 행운의 주인공, 오늘 당신 차례일지도 몰라요. 자, 누르셨다면 이제 드라마 시작합니다. 요양원의 아침. 조용한 요양원,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든다. 영자, 72세, 한때 대기업 총수였던 그녀는 이제 작고 여린 몸으로 침대에 앉아 있다. 회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기억의 파편 속을 헤매는 노인일 뿐이다. 손에 쥔 사진첩을 바라보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린다. 지연아, 수연아, 은지야. 머릿속에서 자녀들의 이름이 파편처럼 떠오른다. 치매 초기 가끔씩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면 영자의 인생, 지나온 모든 길이 후회로 뒤덮인다. 기억 속 그날 밤이 떠오른다. 술에 취한 남편의 비틀거리는 발소리, 깨지는 그릇 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휘둘러지는 주먹. 영자는 공포에 질려 집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한 채 그저 살기 위해 도망쳤다. 밤 영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잠시 피하는 거야. 하지만 그 잠시는 너무 길어졌다. 며칠 후 영자는 몰래 집 근처를 배회했다. 담 너머로 보이는 작은 뒷마당에서 지연이 빨래를 널고 있었다. 겨우 15살 어린 손으로 동생들의 옷을 빨고 널고 있는 큰딸의 모습에 영자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영자는 집 문 앞에 봉투를 두고 왔다. 안에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전부가 들어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영자는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금씩 도왔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남편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아이들에게 줄 쌀 한 포대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고 의사는 말했다. 최소 2년은 입원해야 합니다. 영자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2년 후 영자는 다리를 절뚝이며 그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남편분은 작년 겨울에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애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던데.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연아, 수연아, 은지야. 자신이 도망친 사이 가족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날 이후 영자는 술로 하루하루를 지냈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눈물만 흘렸다. 내가 나쁜 엄마야. 내가 버렸어, 내가. 자책은 그녀를 폐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영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죽으면 아이들을 영영 찾을 수 없다. 영자는 술병을 버리고 공장에 나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쉬는 시간마다 자녀를 찾는 전단지를 붙였다. 몇 년 후 작은 식당을 차렸고 그 식당은 음식점 체인으로 성장했다. 영자는 성공했다. 돈도 명예도 얻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탐정을 고용했고 TV 광고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TV 경제 뉴스에서 수연의 얼굴을 봤다. 저 아이가 우리 수연이. 영자는 화면 속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수연을 찾아갔을 때 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영자는 사진첩을 꼭 안는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치매는 그녀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지만 후회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과거. 영자의 머릿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오른다. 젊고 밝았던 그때의 모습. 치매는 잔인하게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끔찍했던 순간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45년 전 결혼 초, 김태수, 영자의 남편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했다. 영자가 지연을 임신했을 때 태수는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왔다. 여보, 무거운 거 들지 마. 내가 할게. 다정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었다. 35년 전 몰락의 시작. 지연이 태어나고 수연이 태어나고 은지가 태어났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태수는 딸들을 무척 사랑했다. 우리 공주들, 아빠가 크게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러던 어느 날 태수의 절친한 친구가 찾아왔다. 태수야, 나 사업하는데 보증 좀 서줘. 너만 믿는다. 태수는 고민했지만 결국 친구의 손을 잡았다. 형제처럼 지낸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6개월 후 친구는 사업 실패 후 잠적했다. 빚이 고스란히 태수에게 넘어왔다. 2억 원. 철공소를 팔아도 모자랐다. 빚쟁이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왔다. 김태수 씨, 돈 내놔. 도망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어느 날 밤 빚쟁이 5명이 태수를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날 태수는 심하게 맞았다. 머리를, 가슴을, 배를.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태수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뇌진탕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심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후유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태수는 병원비조차 없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두통이 시작됐다. 35년 전 변화. 두통은 점점 심해졌다. 태수는 짜증이 늘었고 화를 참지 못했다.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면 시끄러워. 닥쳐. 영자가 말을 걸면 나한테 말 걸지 마. 영자는 남편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 다정한 남편은 사라지고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태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통을 잊기 위해서였다. 술을 마시면 머리가 덜 아파. 하지만 술은 그를 더 폭력적으로 만들었다. 술에 취하면 집안을 휘젓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어느 날 밤 영자가 여보, 제발 술 좀 그만 마셔요. 라고 말했을 때 태수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을 들었다. 영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지연이 울면서 달려왔다. 아빠, 안 돼요! 태수는 그 순간 정신이 들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하지만 다음 날 또 술을 마셨다. 그리고 또 폭력을 휘둘렀다. 악순환이 시작됐다. 30년 전 가정의 붕괴. 영자는 견딜 수 없었다. 매일 밤 폭력에 시달렸다. 아이들도 무서워했다. 지연은 동생들을 안고 방 구석에 숨었고 수연과 은지는 이불 속에서 떨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술에 만취한 채 집에 돌아왔다. 돈 어디 있어? 영자가 숨겨둔 생활비를 찾아 뒤졌다. 영자가 막아서자 태수는 아내를 밀쳤다. 영자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엄마! 지연이 소리쳤다. 태수는 딸에게도 손을 들려고 했다. 그 순간 영자는 결심했다. 이대로 있다간 아이들도 다친다. 나도 죽는다. 그날 밤 영자는 집을 나갔다. 도망쳤다. 살기 위해. 하지만 아이들을 두고 온 죄책감은 평생 그녀를 괴롭혔다. 28년 전 태수의 죽음. 태수는 영자가 떠난 후 더 심하게 술을 마셨다.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연이 공장에서 번 돈으로 가족이 근근히 버텼다. 겨울 어느 날 태수는 술을 마시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골목에 쓰러졌다. 추운 날씨, 영하 10도.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청소부가 얼어 죽은 태수를 발견했다. 부검 결과 알코올 중독과 저체온증, 그리고 오래된 뇌 손상. 의사는 말했다. 네, 오래된 손상이 있습니다. 아마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치료를 받지 않으셨나 보네요. 이게 성격 변화와 폭력성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태수는 가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다. 비 때문에 맞아서 뇌가 손상됐고 그 후유증으로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치료를 받았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난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현재 요양원. 영자는 침대에 앉아 중얼거린다. 여보, 당신도 힘들었겠지. 미안해. 남편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도 피해자였다는 걸 안다. 빚이, 폭력이, 가난이 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이들한테 아빠 이야기 해줘야 하는데.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한다. 카세트에 꼭 남겨야 할 이야기. 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병이었다고.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고. 간호사가 들어온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손에 쥔 메모는 놓지 않는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딸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 자매의 현재 잊혀진 삶들. 첫째, 지연 45세 공장 노동자에서 반장으로. 새벽 5시 알람이 울린다. 지연은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난다. 25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인다. 세수, 간단한 아침, 도시락 싸기. 30분 안에 모든 걸 끝낸다. 6시, 지연은 공장으로 향한다. 지연의 손은 거칠다. 25년간 공장에서 일한 흔적이 손톱 및 손가락 마디마다 새겨져 있다. 같은 공장,
25년째. 처음에는 말단 조립공이었지만 지금은 생산팀 반장이다. 20명의 직원을 관리한다. 월급은 3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25년 동안 모은 건 거의 없다. 수연이 통장을 훔쳐간 후 지연은 돈을 모으는 걸 포기했다. 어차피 또 빼앗길 텐데. 공장 안 기계 소리가 귀를 찢는다. 지연은 생산 라인을 점검한다. 김씨, 여기 분량 나왔어요. 이씨, 속도 좀 올려요. 목소리는 차갑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점심시간 지연은 혼자 도시락을 먹는다. 동료들이 말을 걸지만 대답은 짧다. 응, 그래. 친구가 없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수연이 떠난 후부터 오후 3시 잠깐의 휴식 시간. 지연은 공장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다. 원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어서. 반장님, 요새 대학 다니시는 분들 많던데 반장님도 한번 도전해보시지 그래요? 후배 직원이 말했다. 지연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다. 나이가 몇인데 이제 늦었어. 아니에요. 요새는 40대, 50대도 많이 다니던데요. 지연은 웃지 않았다. 됐어. 난 이게 편해. 거짓말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공부하고 싶었다. 대학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난 동생들도 제대로 못 키운 인간인데. 퇴근 후 지연은 원룸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홀로 살고 있다. 10평 남짓한 작은 방. 가구도 별로 없다. 침대, 작은 식탁, TV. 그게 전부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다. 사진도, 그림도, 달력도, 추억도 없다. 마치 누군가 잠시 머물다 떠날 숙소 같다. 저녁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운다. TV를 켜지만 보지는 않는다. 그저 소음이 필요할 뿐이다. 혼자 있는 고요함이 무섭다. 그 고요함 속에서 과거가 떠오르니까. 밤 10시 지연은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수연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은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른다.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 지연은 눈을 감는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25년째 같은 삶.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변화는 없다. 희망도 없다. 18살 그날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안을 휘젓고 어린 동생들이 구석에서 울부짖던 밤. 지연은 아버지 앞을 막아섰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주먹이 날아왔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입술이 찢어졌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동생들만은 지켜야 했다. 엄마가 떠난 후 지연은 학교를 그만뒀다. 전교 3등이었지만 대학 진학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나가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 밥을 챙겼다. 그리고 그 겨울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다. 알코올 중독으로 몸이 망가진 채 아무도 모르는 골목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연은 동생들 손을 잡고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이었지만 적어도 안전했다. 지연은 밤마다 검정고시 책을 펼쳤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가게라도 차리겠다는 꿈을 꾸며 월급의 절반을 통장에 넣었다. 5년을 모았다. 800만 원. 그 돈이면 작은 분식집이라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지연의 얼굴에는 기쁨이 번졌다. 그 순간 뒤에서 동생 수연이 그 통장의 잔액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연에게 말을 건다. 언니, 나도 공부하고 싶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느 날 아침 통장이 사라졌다. 수연도 사라졌다. 수연아, 왜? 지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 배신이 지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 후로 지연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동생들도 세상도 그 누구도. 둘째, 수연 42세. 성공한 CEO의 외로운 밤. 오전 9시 수연은 강남. 고급 오피스텔에서 눈을 뜬다. 30평짜리 넓은 공간.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세련됐다. 하지만 사람 냄새는 없다. 마치 호텔 같다. 수연은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는다. 거울 속 자신을 본다. 42살 여전히 아름답다. 비싼 화장품과 관리 덕분이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웃지 않는 얼굴. 오전 10시 수연은 자신의 회사에 도착한다. 그녀의 명함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다. IT 스타트업을 일궈 상장까지 성공시킨 그녀는 이제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다. 테크노베이션이라는 IT 기업. 직원 150명, 연 매출 500억. 5년 전 상장에 성공했고 수연의 개인 자산은 200억이 넘는다. 대표님, 오늘 오전 일정입니다. 10시 30분 투자자 미팅, 12시 기자 인터뷰, 2시 이사회. 비서가 말한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커피 한 잔 갖다 줘. 회의실에서 투자자들을 만난다. 수연 대표님의 비전에 감명받았습니다. 저희가 100억 투자하겠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짓는다. 비즈니스 미소. 진짜가 아닌. 점심은 비즈니스 런치. 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샐러드를 먹는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묻는다. 수연은 준비된 답을 한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죠. 거짓말이다. 진짜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인데 그 말은 하지 않는다. 오후 내내 회의, 또 회의.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퇴근한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는다. 수연은 헬스클럽에 간다. 1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뛴다. 땀을 흘리며 생각을 비운다. 밤 9시 집으로 돌아온다. 냉장고를 연다. 텅 비어 있다. 배달앱으로 저녁을 시킨다. 혼자 먹는 저녁. 넓은 거실, 큰 TV, 비싼 소파. 하지만 함께 할 사람은 없다. 수연은 와인을 따른다. 한 잔, 두 잔. 수연은 화려한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와인을 홀짝인다. 술을 마시면 잠이 온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 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은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엄마는?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연은 절박했다.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언니처럼 공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수연은 언니의 통장을 찾아냈다. 800만 원. 그 돈이면 서울에 가서 고시원을 얻고 입학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안해. 언니 나도 살아야 해. 새벽 수연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뒤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서울행 버스를 타며 수연은 눈물을 삼켰다. 서울에서의 삶은 지옥이었다. 장학금을 받고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편의점, 주유소, 학원 강사까지. 잠은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몇 년 후 창업했다. 성공했다. 돈도 벌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랍을 열었을 때 언니가 지었을 표정, 배신감, 절망. 수연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린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난 후회 안 해. 수연의 휴대폰에는 연락처가 200개가 넘는다. 거래처 사람들, 투자자들, 직원들. 하지만 친구는 없다. 가족은 더더욱 없다. 명절에도 혼자다. 생일에도 혼자다. 작년 생일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다.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가져왔다. 수연은 웃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울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밤 12시 수연은 침대에 눕는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다. 연애를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상대가 말했다.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자신을 모르니까. 수연은 천장을 바라본다. 성공했다. 돈도 벌었다.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가슴속 한 구석이 늘 텅 비어 있다. 언니한테 미안해. 통장 훔친 거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야.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셋째, 은지 38세 떠도는 영혼. 은지는 쪽방에서 눈을 뜬다.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 화장실도 공용이다. 월세 25만 원. 그나마 내기도 빠듯하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샌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하지만 은지는 이곳에 3년째 살고 있다. 더 나은 곳으로 갈 여유가 없다. 은지는 핸드폰을 본다. 오전 11시 늦잠을 잤다. 원래는 아침 9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은지는 한숨을 쉰다. 또 지각이네. 이번 달에 벌써 3번째. 은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시급 9,620원. 하루 5시간, 주 5일. 한 달에 약 100만 원 조금 넘게 번다. 월세, 생활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 편의점에 도착하니 점장이 인상을 찌푸린다. 은지 씨, 또 늦었네요. 이번 달 3번째예요. 죄송합니다. 알람을 못 들었어요. 다음에 또 그러면 자르는 거 알죠? 은지는 고개를 숙인다. 이미 몇 번이나 들은 말이다. 은지는 지난 5년 동안 7개의 일을 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공사장, 전단지 돌리기. 하지만 어디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지각하거나 일이 맞지 않아서 오후 2시 잠깐의 휴식 시간. 은지는 편의점 뒤에서 담배를 피운다. SNS를 확인한다. 피드에는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들이 올라온다. 결혼, 아이 여행. 은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은지는 SNS에 글을 쓴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열심히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이 나라는 썩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댓글이 달린다. 또 시작이네. 부정적이야. 하. 은지는 댓글을 지운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녁 7시 퇴근 후 은지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산다. 직원 할인으로 3,000원. 쪽방으로 돌아가 혼자 먹는다. TV도 없다. 그냥 핸드폰만 본다. 유튜브, SNS, 게임. 시간을 때운다. 밤 9시 은지는 소주를 산다. 편의점에서 파는 소주 한 병. 1,700원. 혼자 마신다. 술을 마시면 외로움이 조금 덜하다. 하지만 다음날 숙취가 심하다. 은지는 가끔 언니들을 검색한다. 지연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수연은 찾을 수 있다. CEO 수연, 테크노베이션 수연 대표. 기사들이 나온다. 화려한 사진들. 언니는 성공했네. 나는 이 모양인데. 은지는 핸드폰을 던진다. 질투와 자괴감이 밀려온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은지는 천장을 바라본다. 물이 샌 자국이 보인다. 38살, 아직 젊다.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아이도 낳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다. 은지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고 SNS에 글을 쓴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누구 하나 날 이해해주는 사람 없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다. 댓글은 달리지 않는다. 은지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다음 날 은지는 작은 술집 구석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인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하다. 38살,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떠돌고 있다. 은지의 기억 속 집은 언제나 혼란이었다. 엄마는 없고 아빠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큰언니는 항상 지쳐 있었고 둘째 언니는 책만 봤다. 은지는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다. 중학교 때부터 은지는 가출을 시작했다. 친구 집, PC방, 찜질방을 전전하며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연이 찾으러 오면 은지는 소리쳤다. 언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수연 언니만 챙기잖아. 그건 사실이었다. 지연은 수연의 학비를 대느라 은지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수연이 사라진 후 은지는 더 깊이 방황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렸다.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다. 지연은 매번 데리러 왔지만 은지는 언니를 원망했다. 언니가 제대로 못 키워서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지금도 은지는 정처 없이 떠돈다. 계약직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찾고 세 자매 중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린다. 엄마 언니들 다 미워. 하지만 그 미움 속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다. 세 자매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를 모른다. 지연은 공장에서, 수연은 오피스텔에서, 은지는 쪽방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이 올까? TV 발견과 탐정 고용. 3년 전 요양원 입소 1개월 전, 영자는 자신의 대형 오피스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300평이 넘는 넓은 공간. 하지만 혼자 산다. 가정부가 청소하고 요리를 하지만 저녁이 되면 가정부도 떠난다. 영자는 늘 혼자였다. 저녁 8시,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경제 뉴스 채널이었다. 습관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다. 오늘은 IT 업계에 떠오르는 별, 테크노베이션의 김수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영자의 손이 멈췄다. 리모컨을 놓칠 뻔했다. 화면 속에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머리, 차분한 표정.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다. 수연, 우리 수연이. 영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화면을 바라봤다. 떨리는 손으로 TV를 만졌다. 저 아이가 우리 수연이. 수연 대표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힘든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 힘으로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딸의 목소리 22년 만에.
듣는 목소리. 화면 속 수연은 성공한 CEO였다. 자신감 있고 당당했다. 하지만 영자는 알았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혹시 가족이 계신가요? 잠깐의 침묵.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영자는 가슴이 무너졌다. 가족은 없습니다. 그 말이 영자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이 엄마인데 딸은 가족이 없다고 말했다. 영자는 TV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화면 속 수연이 사라진 후에도 영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 수연이 혼자 여기까지 왔구나. 엄마 없이. 다음 날 비서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탐정사무소 알아봐줘. 제일 실력 좋은 곳으로. 탐정사무소요? 무슨 일이시라도. 내 사적인 일이야, 빨리.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2시간 후 비서가 명함 3장을 들고 왔다. 이 세 곳이 가장 평판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진실탐 정사무소는 실종자 찾기에 특화돼 있답니다. 영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진실탐정사무소입니다. 저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분을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딸들입니다. 3명이요. 전화 너머로 탐정이 말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탐정사무소. 영자는 운전기사와 함께 탐정사무소로 갔다. 작은 건물 3층이었다. 영자 같은 대기업 총수가 오기엔 초라한 곳이었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았다. 탐정 박민수 40대 중반 남성이 영자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세 딸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아이들을 찾고 싶어요. 제 딸들입니다. 박민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찬찬히 봤다. 언제 헤어지셨나요? 30년 정도 됐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됐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첫째가 지연, 둘째가 수연. 막내가 은지예요. 성함은요? 김지연, 김수연, 김은지입니다. 박민수는 메모를 했다. 마지막으로 계셨던 주소는 아세요? 영자는 주소를 말했다. 하지만 덧붙였다. 그 집은 이미 비었을 거예요. 30년 전에 이사 갔으니까요. 그럼 찾기가 쉽지 않겠네요. 혹시 다른 단서는 없으세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둘째 수연이는 찾았어요. 어제 TV에서 봤거든요. 테크노베이션이라는 회사 대표예요. 박민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 김수연 대표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럼 둘째 따님은 찾으셨네요. 주소를 알고 싶어요. 회사 주소 말고 집 주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막내 따님은 단서가 없어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얼마가 들든 찾아주세요, 제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수는 처음으로 영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대기업 총수, 억만장자. 하지만 지금은 그냥 딸을 그리워하는 늙은 어머니였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보고. 박민수는 영자의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일단 둘째 따님, 김수연 씨의 정보입니다. 봉투를 열자 수연의 프로필이 나왔다. 사진, 주소, 회사 정보, 차량 번호까지. 강남의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하지 않으셨고 연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바라봤다.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수연의 모습.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혼자. 네,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다. 성공했지만 외로운 딸. 그리고 첫째 따님 김지연 씨는 박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주민등록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5년째 같은 공장이시더군요. 현재는 생산팀 반장이십니다. 사진이 나왔다. 공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지연.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 원룸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결혼 기록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았다. 지연도 혼자였다. 막내 따님 김은지 씨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주소를 자주 옮기셨더군요. 서류를 펼쳤다. 은지의 주소 변경 이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지난 10년간 12번 이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 구로구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요. 사진 속 은지는 말라 있었다.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영자는 세 딸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수연은 성공했지만 외로웠고, 지연은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은지는 떠돌고 있었다. 세 딸 모두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박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찾아가시겠습니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용기가 안 나요. 미움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그럼 일단 지켜봐 주세요. 멀리서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려주시고 제가 몰래 도울 수 있게 해.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후 병원. 영자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회장님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자는 망연자실했다. 치매 기억을 잃는다는 거죠. 내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 생각했다. 치매, 기억을 잃는다. 그럼 아이들 얼굴도 잊어버린다. 아이들 이름도 잊어버린다. 안 돼. 잊어버리기 전에 뭔가 남겨야 해. 영자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양원 알아봐줘. 좋은 곳으로. 그리고 카세트 레코더. 하나 사다 줘. 카세트 레코더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데. 상관없어. 구해줘. 그리고 빈 카세트 테이프도. 여러 개. 영자는 결심했다. 기억을 잃기 전에 딸들에게 할 말을 모두 녹음하겠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편지를 보내주어. 엄마가 아프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세 따님 모두에게요? 응, 모두에게.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진심을 전해야 했다. 첫째의 방문. 지연은 요양원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25년 만이다. 엄마를 마주하는 것이 심장이 두근거렸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의 머릿속에는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과거 회상 20살의 지연.
새벽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했다. 동생들 밥을 해줘야 하는데 잔업 때문에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였다. 지연은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애들 배고프겠다. 빨리, 빨리. 그런데 문을 열자 집안에서 밥 냄새가 났다. 부엌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고 빨래가 깨끗이 개어져 있었다. 수연과 은지는 밥을 먹고 있었다. 언니 누가 왔다 갔나 봐.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갔어. 지연은 알았다. 엄마다. 엄마가 다녀간 거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엄마,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구나.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다. 문 앞에 놓인 봉투, 냉장고에 채워진 반찬, 깨끗이 정리된 방. 엄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다. 언젠가 엄마가 돌아올 거야.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흔적이 사라졌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 2년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문 앞에 봉투도 냉장고에 반찬도 없었다. 지연은 무너졌다. 엄마도 이제 우리를 잊었나 봐. 엄마가 가출한 후부터 아버지의 술주정은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겨울,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지연은 동생들을 데리고 다른 동네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보증금도 없는 쪽방이었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옛집 이웃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연아, 내 엄마가 왔다 갔어. 너희 찾으면서 울고 갔더라.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전화를 끊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엄마가 2년 동안 사라진 이유를 알 리 없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아이들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지연은 몰랐다. 현재 요양원. 지연은 방문을 열었다. 침대에 앉아 있는 작은 노인. 한때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엄마. 영자는 지연을 보자 눈이 커졌다. 지연아, 우리 지연이.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허공을 더듬었다. 지연은 차갑게 의자에 앉았다. 왜 부르셨어요? 말투는 냉정했지만 가슴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엄마의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텅 빈 눈빛. 한때 회장이었다는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인다. 영자는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치매가 기억을 조각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이름만큼은 또렷했다. 지연은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였지만 동시에 그리움이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뿐이었다. 치매는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미워해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눈앞에 이 작은 노인을 보니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 같았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지연이 떠나려는데 영자가 갑자기 손을 잡는다. 지연아, 통장 수연이가 아니야. 지연은 얼어붙는다. 엄마가 뭘 알고 있는 거지? 둘째의 방문. 수연은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핸들을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심호흡을 여러 번 했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사실 수연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는 것도,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입소했다는 것도,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문들이 있었다. 몇 년 전 경제신문에서 엄마의 인터뷰 기사를 봤을 때 수연은 그 자리에서 신문을 구겼다. 이제 와서! 성공한 엄마, 돈 많은 엄마. 하지만 수연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을 버린 엄마였다. 치매 소식을 들었을 때도 수연은 냉소를 지었다. 인과응보겠지.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편지가 도착했을 때 수연은 며칠 동안 뜯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찢어버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열었다. 수연아, 엄마가 아프다. 한 번만 와주겠니?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연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수연은 차에서 내려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과거 회상 19살의 수연. 언니가 5년 동안 모은 돈. 800만 원. 이 돈이면 서울에 갈 수 있다. 대학에 갈 수 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장을 훔친 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다. 새벽 집을 나서려는데 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수연아, 어디 가?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잠깐 나갔다 올게. 거짓말이었다. 수연은 그대로 문을 나섰다. 뒤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언니. 하지만 난 살아야 해. 죄책감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대학 생활은 지옥이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다. 낮에는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밤에는 주유소 야간 알바를 뛰었다. 하루 4시간도 자지 못했다.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잤다. 어느 날 편의점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이영자 회장 올해의 CEO로 선정. 화면 속에는 엄마가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엄마. 수연은 그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다. 엄마 성공했구나.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랑스러움, 배신감, 그리움, 분노. 수연은 엄마가 자신을 찾으려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TV에 광고까지 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수연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뭐하러?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 졸업 후 수연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몇 년 후 IT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성공했다. 투자도 받았고 돈도 직원도 늘었다. 상장까지 했다. 수연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가 되었다. 어느 날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이영자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일정이 바쁘다고 전해주세요. 거짓말이었다. 수연은 엄마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몇 년 후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업계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영자 회장님, 요양원에 계시던데 혹시 아시나요?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가 혼자 요양원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았다. 내가 왜 가야 해? 엄마가 먼저 우릴 버렸잖아. 현재 요양원. 수연은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침대에 앉아 있는 작은 노인. 한때 대기업 총수였던 엄마는 이제 초라하고 여린 모습이었다. 영자는 수연을 보자 눈이 커졌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 목소리는 떨렸다.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어 허공에서 떨렸다. 수연은 차갑게 의자에 앉았다. 왜 부르셨어요?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엄마의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텅 빈 눈빛. 이 사람이 정말 그 강했던 이영자 회장인가? 영자는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수연아, 성공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치매가 단어를 빼앗아갔다. 수연은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엄마는 우릴 버렸잖아요. TV에 나온 거 봤어요. 성공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우릴 안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찾았어. 찾았는데 못 찾았어. 말이 꼬였다. 기억이 조각나 있었다. 교통사고, 병원, 아이들. 단어만 튀어나왔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화를 내려고 왔는데 눈앞에 엄마는 너무 약했다. 분노 대신 죄책감이 밀려왔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복도로 나온 수연은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배신감과 그리움, 분노와 사랑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막내의 방문. 은지는 요양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망설였다. 손에 든 편지를 몇 번이고 구겼다 펼쳤다. 왜 이제 와서?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세 자매 중 은지가 가장 불행했다. 지연은 적어도 책임감이 있었고 수연은 성공이라도 했다. 하지만 은지는 38살 계약직을 전전하며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은지는 담배를 비벼 끄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과거가 떠올랐다. 과거 회상 14살의 은지. 은지는 원래 착한 아이였다. 마음도 여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왕따가 시작되었다. 쟤 옷 좀 봐.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녀. 쟤네 집 가난하대. 아빠가 술꾼이래. 제 언니들도 문제 많대. 엄마는 집 나갔대.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은지의 귀에 들렸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심해졌다. 책상에 낙서가 그려지고 신발이 사라지고 급식을 먹을 때 누군가 일부러 밥을 쏟았다. 미안, 실수야. 하지만 웃고 있는 얼굴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건 화장실에서였다. 몇몇 아이들이 은지를 둘러싸고 밀쳤다. 너 왜 학교 다녀? 집안도 개판인데. 은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큰언니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연은 늘 지쳐 있었다.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밥을 하고 청소를 했다. 은지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언니가 나까지 짐이 되면 언니도 날 버릴까봐. 그래서 은지는 혼자 견뎠다. 학교에서 맞고 집에 와서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유일한 위로는 언니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였다. 은지야, 밥 먹자. 언니의 그 한마디가 은지에게는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언니 수연이 사라졌다. 통장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밤 지연은 방에서 울고 있었다. 은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다. 언니도 힘든데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 그 후부터 지연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은지야, 밥 먹어. 말투는 차갑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은지는 알았다. 언니가 자신까지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수연 언니처럼
나도 언젠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은지는 외로웠다. 학교에서는 맞고 집에서는 외면당했다.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았다. 그렇게 은지는 조금씩 무너졌다. 16살 은지는 처음으로 가출했다.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냈다. 지연이 찾으러 왔을 때 은지는 소리쳤다. 언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수연 언니만 생각하잖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은지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은지는 가출을 반복했다. 담배를 배우고 술을 마셨다.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다. 지연은 매번 데리러 왔지만 은지는 언니를 원망했다. 언니가 날 제대로 못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사실 은지가 진짜 원망한 건 언니가 아니었다. 세상이었다. 자신을 왕따시킨 아이들, 폭력을 방관한 선생님들, 집을 나간 엄마, 술만 마시던 아버지, 도망간 둘째 언니. 모든 게 은지를 버렸다. 20살 은지는 집을 나왔다. 지연도 막지 않았다. 그 후로 은지는 떠돌았다. 편의점 알바, 음식점 서빙, 공사장 막노동. 뭐든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참지 못하고 결국 그만뒀다. 은지는 사회를 원망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은지는 비판론자가 되었다. SNS에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불공정한 사회, 부패한 정치, 냉정한 사람들,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38살 은지는 여전히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계약직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른다.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가족도 없다. 은지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중얼거린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현재 요양원. 은지는 방문을 열었다. 침대에 앉아 있는 작은 노인. 엄마.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영자는 은지를 보자 손을 뻗었다. 은지야, 우리 은지.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은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목소리가 잠겼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자는 계속 손을 뻗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치매가 문장을 빼앗아갔다. 은지는 눈물이 났다.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학교에서 맞고 집에서는 외로웠어. 언니들도 날 안 봤어. 아무도 날 안 봤어. 목소리가 떨렸다.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엄마가 나쁜 엄마.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작고 주름진 손. 따뜻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나도 엄마 원망했어. 근데 보고 싶었어. 영자는 은지의 손을 꽉 쥐었다. 은지야, 사랑해. 그 말만은 또렷했다. 은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38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분노가 눈물로 흘러나왔다. 엄마도 은지도 함께 울었다. 은지가 나가려는데 침대 밑에서 뭔가 반짝인다. 허리를 굽혀 집어든 것은 낡은 사진. 뒷면에 쓰여 있다. 은지 7살 생일. 엄마가 몰래 찍음. 은지는 요양원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다. 가슴속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직도 인생은 힘들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조금 덜 외로웠다. 엄마의 단어들. 영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치매가 깊어지면서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요양원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따님들, 어머님이 계속 무언가를 찾으세요. 혼자 중얼거리시는데. 세 자매는 각자 다른 시간에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피했지만 결국 복도에서 마주쳤다. 지연과 수연 그리고 은지. 20년 만의 재회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색함과 원망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언니.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 상태부터 보자. 수연은 침묵했다. 세 자매는 나란히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흐릿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세 딸을 보자 영자의 입이 움직였다. 통장. 수연이 얼어붙었다. 그 단어가 수연의 가슴을 찔렀다. 통장. 내가 훔친 그 통장. 수연은 무의식 중에 뒤로 물러섰다. 지연은 수연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엄마도 알고 계셨던 거야? 내가 통장 훔친 거? 목소리에 비난이 섞였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언니, 그건... 눈물. 영자가 다시 중얼거렸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누구의 눈물? 은지는 언니의 눈물도 엄마의 눈물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보지 못했다. 자신의 눈물에만 빠져 있었으니까. 집.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집. 우리가 살던 그 집. 지연은 떠올렸다. 엄마가 몰래 와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던 그때 엄마는 집을 버린 게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잠겼다. 영자는 손을 허공에서 더듬었다. 차 사고. 세 자매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차 사고? 영자는 계속 중얼거렸다. 병원. 2년 못 갔어, 애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년? 엄마가 2년 동안 사라진 이유가 교통사고 때문이었어? 지연은 떠올렸다. 엄마가 2년 동안 오지 않았던 그 시간. 지연은 엄마가 자신들을 잊었다고 원망했다. 하지만 엄마는 병원에 누워 있었던 거였다. 엄마, 그때 병원에 계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 아파 못 걸어. 애들 보고 싶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럼 엄마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버렸어. 찾았어. 근데 너희가 없었어. 말이 끊겼다. 치매가 기억을 흐트러뜨렸다. 은지가 물었다. 엄마, 그럼 우리 집에 왔었어요? 아빠 돌아가신 후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갔어. 너희 없었어. 이웃 아줌마 이사 갔대. 목소리가 흐느껴졌다. 지연은 무릎이 꺾였다. 엄마가 왔었구나. 우리가 이사 간 직후에. 지연은 떠올렸다.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했던 그날. 내 엄마가 왔다 갔어. 너희 찾으면서 울고 갔더라. 지연은 그 말을 무시했다. 이제 와서 뭐하오? 하지만 엄마는 진심이었다. 정말로 찾고 있었다. 쌀. 영자가 또 중얼거렸다. 쌀. 은지가 되물었다. 쌀 주려 트럭 부딪혔어. 영자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다. 너희 밥 먹이려고 쌀 들고 갔는데 사고 났어. 세 자매는 숨이 멎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가
자신들을 위해 쌀을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것. 그 2년 동안 엄마는 병원 침대에서 자신들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 수연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때문에 제가 통장 훔쳐서.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연아. 내 잘못 아니야. 지연도 울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안 오셨을 때. 영자는 세 딸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도망쳤어. 아빠 무서워서. 근데 버린 거 아니야. 사랑했어. 은지가 흐느꼈다. 엄마, 저도 오해했어요. 언니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언니도 힘들었던 거였죠? 지연은 은지를 안았다. 미안해. 은지야, 언니가 너한테 제대로 못 해줬어. 수연이가 떠난 후에 언니도 너무 힘들어서 널 의심했어. 수연도 두 사람을 안았다. 언니, 은지야, 나도 미안해. 통장 훔친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세 자매는 엄마를 중심으로 서로를 안고 울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영자는 세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들 착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세 자매는 처음으로 함께 요양원 복도 벤치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다 오해했던 거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우리도 모두 피해자였어. 은지가 말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세 자매는 손을 맞잡았다. 2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다. 세 자매가 엄마의 방을 나서는데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저 어머님께서 정신이 맑을 때 자주 사진을 보셨어요. 따님들 사진 그리고 이 공책에 매일 편지를 쓰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공책. 표지에 쓰여 있다. 내 딸들에게. 첫 페이지를 펼치자. 2023년 3월 5일. 오늘 TV에서 수연이를 봤다. 울면서 웃었다. 탐정을 불러야겠다. 2023년 8월 12일. 지연이 주소를 찾았다. 가고 싶지만 아직 용기가 안 난다. 2024년 1월 3일. 은지의 SNS를 찾았다. 우리 막내가 많이 힘든가 보다.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익명으로. 카세트 녹음.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 요양원 입소 2주 후. 영자는 요양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카세트 레코더와 빈 테이프 6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메모지들. 지연에게 할 말. 수연에게 할 말. 은지에게 할 말.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정리했다.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다.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 영자는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오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점심도 문 앞에 놓아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가자 영자는 문을 잠갔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고요한 공간. 카세트 레코더 앞에 앉았다. 첫 번째 테이프를 넣었다. 지연에게라고 표지에 적었다. 녹음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다. 뭐부터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부터? 사랑한다는 말부터? 영자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녹음. 지연에게. 지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 지연아, 엄마야,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겠지.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났다. 영자는 눈물을 닦고 계속했다.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지연아, 넌 정말 훌륭한 딸이었어. 영자는 메모를 봤다. 적어둔 내용들. 하지만 메모를 읽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다. 18살에 어른이 됐지. 동생들 키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엄마가 몰래 봤어. 창문 밖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희생하는지.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도서관 앞에서 망설이던 내 모습 기억해. 대학 가고 싶었지? 근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였다면. 영자는 잠시 녹음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다. 아빠 이야기도 해야겠어. 아빠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착했어, 다정했어. 근데 빚 보증 때문에 맞아서 뇌가 다쳤어. 그때부터 변했어. 병이었어, 지연아. 아빠도 피해자였어. 영자는 한참 동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수연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수연이를 용서해줘. 그 애도 살고 싶었던 거야. 절박했던 거야. 너희 둘 다 피해자야. 30분이 지났다. 영자는 녹음을 멈추고 테이프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한 명에게 할 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두 번째 녹음 마이너스 수연에게. 새 테이프를 넣었다. 수연에게라고 적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수연아, 엄마야.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안정됐다. 넌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 나쁜 의미가 아니야. 꿈이 있었다는 거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던 거지. 영자는 수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내 모습 봤어. 추운 겨울에도 혼자 남아서 책 보던 거. 엄마는 창문 밖에서 지켜봤어. 영자는 통장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고생, TV에서 본 순간, 탐정을 통해 알게 된 수연의 살. 내가 혼자 오피스텔에서 산다는 거 알아. 성공했지만 외롭다는 거 알아. 밤마다 와인 마시는 거 알아. 엄마가 다 알아.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수연아, 이제 그만 자책해. 넌 잘못 없어. 생존자야, 살아남은 거야. 영자는 한참 동안 수연에게 할 말을 녹음했다. 그리고 특별한 비밀도 털어놨다. 수연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TV에 나온 후 엄마가 내 회사 주식을 샀어. 3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지금 12% 갖고 있어. 내 회사 2대 주주가 엄마야. 놀랐지? 영자는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도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힘들 때 힘이 되고 싶었어. 그 주식은 내게 다시 돌아갈 거야. 엄마의 선물이야. 40분이 지났다. 테이프를 꺼냈다. 세 번째 녹음 마이너스 은지에게. 세 번째 테이프 은지에게라고 적었다. 영자는 이미 지쳐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은지야, 우리 막내. 목소리에 애정이 가득했다. 넌 세 자매 중에 제일 착한 아이였어. 마음도 여리고. 근데 세상이 너한테
너무 가혹했어. 영자는 은지의 일기장 이야기를 했다. 학교 폭력, 왕따, 외로움. 내 일기 봤어. 내가 너희들이 없는 사이에 집에 몰래 들어왔어. 방 청소를 하다가 발견했어. 오늘도 맞았다. 언니한테 말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그 글을 읽으면서 엄마는 가슴이 찢어졌어. 영자는 흐느꼈다. 잠시 녹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다시 시작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맞을 때, 엄마가 막아줬어야 했는데. 영자는 은지가 경찰서 갔을 때, 병원 실려갔을 때, 월세 밀렸을 때 몰래 도와준 이야기를 했다. 다 엄마가 했어. 몰래 내가 모르게 쪽박강 주인 아줌마한테 돈 주고 은지 이모라고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 영자는 은지에게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30분이 지났다. 테이프를 꺼냈다. 네 번째 녹음 마이너스 세 딸에게. 영자는 잠시 쉬었다.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네 번째 테이프. 세 딸에게 함께 들으세요. 라고 적었다. 지연아, 수연아, 은지야. 세 딸이 함께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너희가 화해했다는 거겠지.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다. 엄마는 너무 기뻐버. 이게 엄마가 진짜 바라던 거야. 너희 셋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거. 영자는 한참 동안 세 딸에게 할 말을 녹음했다. 서로를 지켜주라고, 가족이 되라고. 엄마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야. 서로야, 너희 셋이. 서로에게 남겨진 선물이야. 20분이 지났다. 테이프를 꺼냈다. 녹음 중단 마이너스 침해 발작. 다섯 번째 테이프를 넣으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영자는 책상에 손을 짚었다. 어지러워. 기억이 흐릿해졌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뭐 하고 있었지? 영자는 카세트 레코더를 바라봤다. 이게 뭐지? 왜 내 앞에 있지? 잠시 후 기억이 돌아왔다. 아, 맞다. 녹음하고 있었지. 아이들에게 남길 메시지. 영자는 다시 테이프를 넣었다. 하지만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다. 지연아 아니, 수연아 아니. 헷갈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지? 영자는 녹음을 멈췄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더 하다가는 엉망이 될 것 같았다. 3일 후 마이너스 마지막 녹음. 영자는 의식이 또렷한 순간을 기다렸다. 치매는 오락가락했다. 어떤 날은 멀쩡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오늘은 다행히 맑은 날이었다. 영자는 서둘러 녹음을 재개했다. 추가로 각 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녹음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 자신이 몰래 도와준 일들, 그리고 마지막 당부. 모든 녹음을 마치고 영자는 테이프 6개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지연에게, 수연에게, 은지에게, 세 딸에게 함께 들으세요. 지연에게 추가, 수연에게 추가. 영자는 이 테이프들을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겉면에 썼다. 우리 딸들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찾아줘. 영자는 간호사를 불렀다. 이 봉투요.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제 딸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귀중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간호사에게 건네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제발 꼭 전해주세요. 이게 제가 딸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전부예요. 네, 약속드립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지연아, 수연아, 은지야. 엄마 목소리 꼭 들어줘.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영자는 눈을 감았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딸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며칠 후 세 딸이 요양원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 후 영자는 떠날 것이다. 하지만 목소리는 남을 것이다. 카세트 속에 영원히. 마지막 밤. 그날 밤 영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간호사가 급히 세 자매를 불렀다. 어머님 의식이 오락가락하세요. 빨리 오세요. 지연, 수연, 은지는 동시에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만난 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가늘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찾아오는 마지막 각성이었다. 지연아, 수연아, 은지야. 영자가 세 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세 자매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지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나중엔 또 못할 것 같아.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영자는 첫째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넌 엄마보다 더 훌륭한 엄마였어. 18살의 동생들 키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엄마가 못한 걸 내가 다 했지. 미안해. 내 청춘을 빼앗아서. 내가 대학 가고 싶어 했던 거. 엄마는 알았어. 몰래 너 따라다니면서 봤거든. 도서관 앞에서 망설이던 내 모습. 엄마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엄마. 넌 나쁜 딸이 아니야. 최고의 딸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영자가 지연의 손을 꽉 쥐었다. 영자는 둘째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아, 넌 살아남았어. 통장 훔친 거 엄만 원망 안 해? 오히려 내가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서울 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밤새 알바하고 낮에는 수업 듣고 엄마가 TV에서 내 인터뷰 봤을 때 울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엄마는 내가 너무 대견해.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엄마, 저는 죄인이에요. 아니야. 넌 생존자야. 살아남은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영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영자는 막내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야, 우리 막내. 넌 엄마가 제일 미안한 딸이야.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했지. 엄마 없이 자라고. 언니들도 너 돌볼 여유가 없었고.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던 거. 엄마는 알아. 요양원 오기 전에 내 SNS 봤거든. 세상이 너한테 너무 가혹했지. 근데 은지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상처받기 쉬웠던 거야. 은지는 엄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미안해. 엄마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행복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해.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세자매는 엄마의 침대 곁에서 함께 울었다. 영자는 세 딸의 손을 모두 잡았다. 엄마가 너희한테 남겨줄게. 별로 없어. 돈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진짜 남기고 싶은 건 내 목소리야, 내 진심이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어.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도망쳤지만 마음속엔 늘 너희가 있었어. 엄마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너희 셋이 서로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연아, 수연이를 용서해줘. 수연아,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은지야, 언니들이 널 사랑한다는 거 알아줘. 너희는 가족이야. 세상에 너희를 지켜줄 사람은 서로밖에 없어. 엄마 대신 서로를 지켜줘. 세자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이 은지를 안았다. 은지가 지연의 어깨에 기댔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엄마 말 들어줘서. 이제 엄마는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은지가 울먹였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충분히 행복해. 너희 얼굴 보고, 너희 손 잡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엄마는 꿈만 같아. 요양원에 편지 하나 남겨뒀어. 나중에 받을 거야. 그거 꼭 들어줘. 엄마의 목소리를 찾아줘.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사랑해, 너희를. 정말 사랑해. 세자매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밤을 지새웠다. 그날 밤 세자매는 엄마의 침대 곁에서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하고 마침내 화해했다. 2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다시 가족이 되었다. 영자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영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의 손을 잡아 끌었다.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속삭였다. 내 목소리를 찾아줘. 진실을 할 수 있을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눈이 감겼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엄마! 엄마! 세 자매가 불렀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딸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맥박을 확인했다. 고개를 저었다. 임종하셨습니다. 세자매는 엄마의 침대 곁에서 함께 울었다. 2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지만 엄마는 떠났다. 1시간 후 세자매는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말이 없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지?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목소리를 찾아달라고,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
은지가 덧붙였다.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뜻일까? 지연이 물었다. 목소리라는 게 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거? 수연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요양원에 뭔가 남겨두셨나 봐. 은지가 말했다. 그때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간호사한테 물어보자. 세 자매는 급히 간호사실로 갔다.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뭔가 남겨두신 게 있나요? 편지나 아니면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게 제가 맡은 게 있긴 한데요. 장례식 끝나고 전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보여주실 수 없나요? 수연이 다급히 물었다. 안 됩니다. 고인께서 장례식이 끝난 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지켜야죠. 간호사는 단호했다. 세 자매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장례식 끝나고 바로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자매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지연이 중얼거렸다. 대체 뭘 남기신 걸까? 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 무슨 진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몰랐던 뭔가가 있는 걸까?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슬픔 속에 궁금증이 자라나고 있었다. 불안함도 함께. 지연은 생각했다. 엄마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 수연은 생각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은지는 생각했다. 엄마의 목소리.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밤이 깊어갔다. 세 자매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어느새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 자매가 함께 잠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다. 엄마가 남긴 것, 목소리, 진실, 그것이 무엇이든 장례식이 끝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영자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뒀다. 세 딸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죽음은 고요했고 슬픔은 깊었다. 엄마는 무엇을 남겼을까? 그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세 자매의 인생을 바꿀 메시지.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2부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누르셨다면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